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당선인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어제 새벽이었죠. 본회의에서 전 국민한테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추경안이 표결이 됐는데 예. 우리 장 의원께서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양심상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재난지원금을 네. 반대한 건 아니고요. 네. 빚을 내서까지 돈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줘야 하느냐. 네. 이번에 국채가 3조 4천억이 발행이 되는데 이 3조 4천의 빚을 더해서 상위 30%에까지 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네. 그런 말씀이었고요. 네.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시급성이나 국가 재정 여력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서 하위 70%의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네. 결정해서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께 물어봤습니다. 소신은 뭐냐? 네. 또다시 이런 결정의 순간이 와더라도 하위 70%가 맞다. 네. 구윤철 기재부 차관도 어려운 분들에게 타겟팅해서 주는 게 맞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정부의 원안이 맞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정 전문가들, 이 재정 관료들의 이런 충정을 국회에 와서 정치가 국가의 재정 여력은 생각 안 하고 네. 100%로 늘리는, 그래서 기재부 관료들의 충정을 정치가 짓밟았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 같은 경우에 국채 비율이 45%를 육박하고 1,700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을 슈퍼 추경을 하겠다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있는 사람에게까지 3조 4천억의 국가 빚을 내서 줘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정부 원안 하위 70%에 주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미중유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을 했고 그다음에 군안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공한다는 여당의 이제 논리도 있는 거고요. 여당 논리라기보다는 정부, 문재인 네. 정권과 여당의 논리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안이 합리적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번 추경에 낸 그 네. 예산안은 항목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70% 하위 70%에 주자라는 알겠습니다. 안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이 가장 합리적이었고 그분들에게 타겟팅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수령금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릴레이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선의까지 네.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국가 재정 여력을 판단을 해서 100%의 국민들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면 드리면 됩니다. 네. 70%의 하위 70%에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70% 결정해 주면 됩니다. 예. 그 받은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쓰든 뭐 실업자를 위해서 쓰든 또 장애인들에 위해서 쓰든 어려운 분들에 위해서 기부를 하든 그것은 국민의 몫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이거 좀 능력이 계시는 분들은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캠페인과 정책적 수단을 헷갈려하는 거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은 의원 1인이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동시에 또 국민의 1인이잖아요. 장제원 의원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저는 생각이십니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예. 게 좋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중증 장애인의 생활 지원이 예. 65세에 끝납니다. 그것을 종신으로 늘려주는 법안을 제가 1호 법안으로 내려고 그랬고 예. 그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의하고 예. 그런 기금을 좀 만들 수 있다라면 제 재난지원금 그거를 그렇게 좀 쓰고 싶습니다. 우선 남겨놓으셨다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쓰고 싶습니다. 한번 앞으로 어떻게 상황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취재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당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이 오는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죠. 네. 장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3선이 되면 네. 1년 정도는 지역구를 위해서 네. 착실하게 일하고 싶었는데 참 안 하고 싶은 일인데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국민들은 변화와 파격을 원하는데 네. 또 뭐 그저 그렇게 서열에 따라서 연공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원내대표 경선이 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가 돼가지고 예. 저 아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국 예측, 뭐 서열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냐는 거는 결국 선수를 말하는 것 같고요.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는 3선이 되는 장 의원도 적극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재선 의원들이나 삼선 의원 또 초선 당선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의논해 보고요. 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이 변화와 파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8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일주일 있다기 때문에 그럼 4주 초쯤이면 예, 주말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냐 출마냐 뭐 기자회견이 있겠군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 당선인은 장 의원께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그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죠.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회 안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느냐 네. 이런 선택지가 있을 텐데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는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끼리 당권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끼리 전당대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흥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는 반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비대위가 과연 비대위원장을 하실 분이 계시니까 또 모시더라도 그분에 대한 뭐 호불호, 평평이 하다 보면 또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지지부진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차기 원내대표, 개원 원내대표는 인사권과 의원들의 상위 배정 권한부터 시작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네. 당 장악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당이 장악된 상황에서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연말까지 본인이 그 역할을 하면서 네. 강력한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그 혁신위원회가 4연패에 대한 반성, 예. 또 새로운 당의 체질 개선, 그리고 정책 노선 이런 것들까지 전당대회 룰과 전당대회 당권 대권 분리 문제까지 중단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예. 저는 최선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럼 내년에 내년 초에 우리 보수가 전체가 모여서 가슴 떨리는 그런 전당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는 8일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하게 되면 장 의원이 판단할 때 장 의원보다 훌륭한 의원이 된다면 연말까지 당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거죠. 예, 어느 분이 돼도요. 당권을 가지고 대신 우리 당의 정책위 기능과 예. 여의도 연구원 기능까지를 포함한 강력한 혁신위원회를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혁신위원회에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상당한 전권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그 김종인 비대위는 물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김종인 현재는 전국위에서 추인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아니죠, 아직 임명이 안 됐죠. 그렇지만 이제 당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 권한을 대행이 줬잖아요.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예. 당사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물 건너간 이유는 사실은 그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스스로 네.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당헌 강규까지 무시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전권을 가진 네.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킨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네. 제가 당선자 총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그 정도 반감을 가지면 사실상 리더십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요. 8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요. 연말까지 당 지도부, 당권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이번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몇 명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다들 원내대표급 혹은 당대표급으로 다 불릴 만한 의원들인데 그분들의 복당 문제도 향후 21대 국회 초반에 상당히 당내 자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갈등 될 게 없죠. 없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분들은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들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우리가 패배한 원인을 따지자 그러면 1번이 저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피해자를 밖에 놔둔다?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면면을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유하는 우리 당의 차세대 지도자거든요. 네. 김태효 의원은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밖에 놔둔다? 저는 그거는 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한 데는 전례가 있습니까? 네. 어차피 복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미루느냐? 그리고 지금 103석으로 한 석이라도 모자라는데 4석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107석 만드는 거는 너무도 당을 위해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논란의 여지가 없이 빠른 복당이 전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제원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이 외곽에 있는 즉 외부에 있는 무소속 출마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조속히 복당을 추진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실. 저는 계속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예. 저는 원내대표 경선 전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 같이 원내대표 경선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야 정당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복당하려면요. 복당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가 지금 기능이 있지 작동한다고 않습니까? 보십니까?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고요.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왜 이분들 밖에 근데 나가야 되는지. 제 질문은 현실적으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비대위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지금, 지도부에서 지금 이 복당 부분을 의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 또 네. 당선자들 대부분한테 여쭤보십시오. 복당이 불가한지. 복당하라는 겁니다. 네. 복당을 하자는 거고요. 밖에 놔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김무성 의원이요. 거대 공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라는 걸 공룡 여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견제하려면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협상이요. 제가 2019년도에 2019년도 예산안을 예. 만드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에 우리가 대북 퍼주기 예산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가짜 일자리 예산이다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제가 또 싸움의 선봉에 섰었고. 네. 그런데 막상 민주당과 합의가 된 예산안이 나왔을 때 네. 신문 언론의 헤드라인이 더불어 한국당 예산이다. 이런 네. 게 나왔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앞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불어 통합당이라는 안이 네. 많이 나오는 그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지점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더불어 통합당이네, 더불어 통합당이 아니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란 발언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치적 상상력의 연장선에서 볼 때 혹시나 이 통합당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19석을 얻은 미래한국당에 한 석을 더해줘서 제2의 교섭단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상상력이 아니라 꼼수죠. 꼼수입니까? 충분히 미래한국당은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렸고 네. 저희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의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했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자력갱생한 정당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뭐 공수처장 추천 수를 뭐 위해서라든지 또 뭐 다른 정무적 판단 이런 걸 떠나서 네. 함께해서 우리가 반성과 혁신의 대우를 같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후보였죠. 근데 장 의원은 황 전 대표를 두고서 엄청난 실패와 책임을 딛고 더 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황 전 대표의 역할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글을 네. 쓴 이유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점들을 저희 구성원들이 한 번이라도 지적한 적이 있나요? 공천 때문에 전부 다 황교안 대표가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또 계속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장애투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우리 구성원들이 끌려갔지 한 번이라도 네. 다른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당 대표를 할 때 힘이 있을 때는 당 구성원들이 당 리더십에서 비판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히 저는 5번이나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총선 패배의 수장이고 그 책임을 지고 네. 물러갔습니다. 그럼 물러간 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이 선거의 총선의 판패의 책임이 황교안 대표의 문제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좀 잔인하고 가혹하다.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를 지냈던 그런 경험은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니까 네. 이런 실패와 또 잘못된 부분을 겪고 일어나서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중한 알겠습니다.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으로서는 반면교사도 삼고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재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표명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 사퇴하면서 이 차기 시장 후보군이 좀 관심을 끄는데 이 장 의원은 유세 기간에 3선이 되면 시장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이 지금 너무 소비도시가 됐고 네. 어떠한 동력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관료화돼가지고 매일 국비 따러 서울만 오는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고투 서울이 아니라 네. 고투 세계로 나가서 외자를 유치하고 그 외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네. 탄력적이고 생산적이고 아주 활력이 있는 그런 부산시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마 부산시장을 출마하려고 하면 연말까지는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내년 4월인가요? 네, 그때 4월 보궐선거가 7일이죠. 있으니까. 네네.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네. 제가 부산시장을 마치 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역 구민들이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여기서 그럼 삼선이 되면이랑 가정을 해서 시장이라는 건 그거는 애초에 예정됐었던 그렇죠. 수순에서는 가능했는데 내년 제가- 4월이라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주민들께 약속했던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사상 발전을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의 연장성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다가왔네요. 그렇다면 뭐 너무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 좀 질문해 볼까요? 너무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후보가 좀 필요할 텐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좀 떠오르는 후보는 있습니까? 우리 전용호 부장님, 예. 너무 그 오거돈 시장의 사태로 우리 부산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거돈 시장이 무슨 잘못을 짓냐는 부분은 법에서 판단할 문제고 코로나 이후에 부산 민생 경제가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이런 재난 정도의 문제가 네. 수장을 잃고 지금 어떤 공격적인 정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위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비상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든지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답게 책임 있게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를 생각해야지 차기 시장 선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은 좀 제가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